죄송하지만 어르신은 안으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발이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서울 강남의 화려한 호텔 결혼식장. 천장에서는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고 사람들은 비싼 정장을 입고 웃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손에는 부산에서 새벽 첫차 타고 올라오며 꼭 쥐고 온 흰 봉투 하나뿐이었습니다. 저 오늘 신랑 할머니인데요. 직원은 난처한 얼굴로 주변 눈치를 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리가 부족해서요. 잠시 밖에서 기다리시면. 그 순간 알았습니다. 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제 자리가 원래 없었다는 걸요. 저는 평생 국밥집에서 손 다 터져가며 손주 하나 키웠습니다. 아들이 사업 망하고 집 나갔을 때도, 며느리가 아이 두고 떠났을 때도 어린 손주 업고 새벽 시장 나가 장사했습니다. 그 아이가 감기라도 걸리면 밤새 등에 업고 응급실 뛰어다녔고 대학 등록금이 모자라면 적금 깨서 보냈어요. 그런데 그런 제 손주 결혼식에서 저는 하객석에도 앉지 못했습니다. 더 서러운 건요. 그걸 시킨 사람이 남도 아니고 바로 제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좀 시골티가 나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평생 가족 위에 산 사람의 마지막 자리가 호텔 로비 구석 의자 하나였다는 걸 그날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이니 편하게 눌러주세요. 박정자는 올해 75이었습니다. 부산 영도구 오래된 골목 끝에는 정자가 평생 지켜온 작은 국밥집이 있었습니다. 간판은 햇빛에 발에 글자가 희미했고 유리문 손잡이는 수없이 많은 손길에 반질반질해졌습니다. 새벽 5시만 되면 가게 안에서는 뽀얀 김이 올라왔습니다. 큰 솥에서는 사골 국물이 조용히 끓었고 정자는 낡은 앞치마를 두른 채 국자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정자는 말수가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힘들다는 말도 잘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갈라져 피가 나도 반창고 하나 붙이고 다시 도마 앞에 섰습니다. 손님이 국밥 한 그릇을 비우고 잘 먹었습니다 하고 나가면 그제야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런 정자에게는 하나뿐인 아들 김선우가 있었습니다. 선우는 올해 53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제법 큰 꿈을 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건설 자재 일을 시작하며 돈을 벌겠다고 했고 어머니에게 좋은 집을 사드리겠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생각처럼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동업자는 돈을 들고 사라졌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선우는 점점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정자의 품에 남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손자 김민혁이었습니다. 민혁은 겨우 5살이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할머니 치맛자락을 붙잡고 다니던 아이였습니다. 엄마가 집을 떠난 날에도 민혁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현관문 쪽을 바라보다가 정자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언제 와요? 정자는 그 말에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의 머리에서는 어린아이 특유의 따뜻한 냄새가 났습니다. 정자는 그 머리를 쓰다듬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민혁아, 오늘은 할미랑 자자. 그날부터 민혁의 방은 국밥집 한쪽 작은 다락방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가게 구석 평상에서 그림책을 보았고 밤에는 정자가 이불을 덮어주면 국물 끓는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새벽에 정자가 시장에 갈 때면 민혁도 따라 나섰습니다. 졸린 눈을 비비며 고무장화를 신은 할머니 뒤를 종종 걸음으로 따라왔습니다. 할머니, 나도 들게요. 민혁은 자기 몸보다 큰 파봉지를 잡으려 했습니다.
정자는 피식 웃으며 아이 손에 대파 한 단만 쥐어주었습니다. 이거만 들어라. 우리 민혁이 힘세네. 민혁은 그 말 한마디에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정자는 그 모습이 안쓰럽고 고마웠습니다. 남들은 손주를 예쁘다며 안아주고 과자 사주는 나이에 자신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시장과 가게를 오갔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늘 가슴 한쪽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정자는 민혁 앞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불쌍하다는 말을 듣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꼿꼿하게 살았습니다. 손님이 아이고 저 어린 걸 데리고 장사하느라 고생이 많겠소 하고 말하면 정자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고생은 무슨요? 손주 덕에 사는 재미가 있습니다. 민혁은 그런 할머니 곁에서 자랐습니다. 학교 끝나면 가게로 와서 숙제를 했고 손님이 나가면 빈 그릇을 주방까지 날랐습니다. 중학생이 되자 계산대도 봤습니다. 정자가 허리를 두드리며 잠깐 앉으면 민혁은 말없이 물컵을 채웠습니다. 할머니, 나중에 제가 돈 많이 벌게요. 돈보다 사람이 먼저다. 정자가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사람 귀한 줄 알아야 된다. 없는 사람 부끄러워하지 말고 받은 은혜 모른 척하지 말아야 된다. 민혁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의 아이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는 듯 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민혁은 공부를 잘했습니다. 부산에서 서울대학에 합격했을 때 정자는 가게 문을 하루 닫았습니다. 평생 장사하며 명절에도 쉬어본 적이 드물었지만 그날만큼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장 떡집에서 시루떡을 맞추고 단골들에게 하나씩 돌렸습니다. 우리 손주가 서울로 대학 갑니다. 정자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지만 입꼬리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혁이 잠든 뒤 정자는 통장 3개를 꺼냈습니다. 오래전부터 조금씩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 팔아 1,000원씩, 10,000원씩 떼어 넣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 민혁의 등록금이 되었습니다. 서울로 떠나는 날 부산역 플랫폼은 유난히 바람이 찼습니다. 민혁은 커다란 가방을 메고 정자는 검은 비닐봉지에 김치와 반찬을 넣어 들려주었습니다. 무겁습니다, 할머니. 서울 가면 이런 거 못 먹는다. 민혁은 웃었지만 눈가가 붉었습니다. 기차 출발 안내 방송이 나오자 정자는 손자의 옷깃을 한번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늘 하던 말을 다시 했습니다. 사람 귀한 줄 알고 살아라. 민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할머니. 제가 꼭 성공해서 할머니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 말은 정자의 마음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정자는 그 약속 하나로 더 버텼습니다. 민혁이 서울에서 공부하는 동안에도 국밥집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쉬지 않았고 무릎에 물이 차도 주방에 섰습니다. 손자가 보내오는 짧은 문자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할머니, 저 시험 잘 봤어요. 정자는 그 문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우리 민혁이는 다르다. 민혁은 정말 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의 대기업 연구원이 되었습니다. 정자는 동네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쁨 뒤에는 이상한 허전함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민혁의 전화는 점점 짧아졌습니다. 부산에 내려오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명절에도 회사 일이 바쁘다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정자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서울 생활이 바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공하려면 어쩔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면서도 밤마다 가게 불을 끄고 나면 빈 평상을 한 번씩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민혁이 그림책을 보던 자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민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할머니, 저 결혼할 사람 생겼어요. 정자는 순간 숨을 멈추었습니다. 기쁘고 놀랍고 조금은 서운했습니다. 그래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됐다. 우리 민혁이 장가가는구나. 민혁이 결혼할 사람을 데려오겠다고 한 날부터 정자의 국밥집은 이상하게 조용해진 듯 했습니다. 손님들은 여전히 점심때마다 밀려왔습니다. 큰 솥에서는 국물이 끓었고 주방 바닥에는 물기가 번들거렸습니다. 정자는 평소처럼 국밥을 담고 깍두기를 덜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자꾸만 부산역 넘어 서울로 가 있었습니다. 손자가 결혼한다는 말은 분명 기쁜 일이었습니다. 5살 아이를 품에 안고 살던 날부터 정자는 민혁이 좋은 사람 만나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몇 번이고 상상했었습니다. 남들처럼 부모가 옆에서 챙겨주지 못했으니 결혼만큼은 자신이 뭐라도 해주고 싶었습니다. 정자는 장롱 깊은 곳에서 오래된 통장을 꺼냈습니다. 국밥값에서 1,000원씩, 10,000원씩 아껴 넣은 돈이었습니다. 민혁이 대학 갈 때도 깼고 서울 원룸 보증금이 모자랄 때도 깼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하나는 남겨두었습니다. 손주 결혼할 때 주려고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정자는 통장을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우리 민혁이 장가갈 때는 빈손으로 보내면 안 되지. 며칠 뒤 민혁은 예비 신부와 함께 부산에 내려왔습니다. 이름은 서유진이었습니다. 나이는 30이었고 민혁과 같은 나이였습니다. 단정한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말투는 차분했습니다.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유진입니다. 정자는 앞치마에 젖은 손을 급히 닦았습니다. 그리고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먼 길 오느라 고생했어요. 들어와요. 국밥은 괜찮지요? 유진은 잠시 국밥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메뉴판이 붙어 있었고 테이블 모서리는 세월에 닳아 있었습니다. 주방 쪽에서는 진한 국물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유진은 웃으려 했지만 눈빛에 살짝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민혁은 그 눈빛을 본 듯했습니다. 그는 얼른 의자를 빼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유진이는 국밥 잘 못 먹을 수도 있어요. 냄새가 좀 강하잖아요. 정자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그럼 계란찜이라도 해줄까요? 아니에요, 할머니. 괜찮습니다. 유진은 예의 바르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숟가락을 드는 손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정자는 그것을 보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처음 오는 곳이니 낯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민혁은 가게 밖에서 담배를 피우는 아버지 선우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선우는 올해 53이었습니다. 예전보다 옷차림이 말끔해졌습니다. 작은 건설 하청업을 다시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아들의 얼굴에서 오래된 불안을 보았습니다. 무언가를 감추려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선우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혁아, 사돈댁이 보통 집안이 아니더라. 알아요. 강남에서 오래 산 사람들이고 유진이 아버지는 병원장이라며.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요? 선우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우리 집 이야기는 너무 자세히 안 하는 게 좋겠다. 민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어릴 때 국밥집에서 큰 거, 내 엄마가 나간 거, 내가 사업 망했던 거. 그런 얘기 굳이 할 필요 없다는 거다. 민혁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정자는 주방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들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이 조금 열려 있었고
선우의 목소리가 안으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할머니가 저 키워주신 건 숨길 일이 아니에요. 누가 숨기래? 그냥 적당히 하자는 거지. 선우는 답답하다는 듯 담배를 비벼 껐습니다. 결혼은 둘만 하는 게 아니다. 집안끼리 보는 거다. 내가 서울에서 자리 잡은 게 얼마나 힘들었는데 괜히 옛날 얘기로 낮아 보일 필요 없잖아. 그 말은 정자의 가슴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낮아 보인다. 정자는 그 말의 뜻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오래된 국밥집, 사투리 섞인 말투, 갈라진 손, 낡은 앞치마. 아들이 감추고 싶은 것이 결국 자신이라는 사실을요. 그날 저녁 민혁과 유진은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정자는 반찬을 싸주려고 했지만 민혁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서울 가면 음식 많아요. 그래도 장조림 조금만 가져가. 짐돼요. 다음에요. 민혁은 예전처럼 환하게 웃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을 자꾸 확인했고 유진은 차 안에서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그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간 뒤에도 정자는 한참 동안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이 골목 끝에서 불어왔고 비닐 간판이 힘없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정자는 통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흰 봉투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봉투 위에는 또박또박 손글씨로 적었습니다. 민혁이 결혼 축하금. 글씨는 조금 삐뚤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굳어 예전처럼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정자는 정성껏 썼습니다. 며칠 뒤 민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결혼식 날짜가 정해졌다고 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특급 호텔이라고 했습니다. 정자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습니다. 할머니, 청첩장은 곧 보내드릴게요. 그래. 내가 예쁜 옷 하나 사입고 갈게. 전화기 너머에서 민혁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할머니, 응? 그냥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멀기도 하고. 정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주 결혼식인데 당연히 가야지. 민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짧았지만 정자에게는 길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아들 선우가 부산에 내려왔습니다. 그는 가게에 들어오자마자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마치 누가 듣고 있는지 확인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어머니, 결혼식 때 말입니다. 정자는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왜? 선우는 입술을 한번 깨물었습니다. 옷은 좀 단정한 걸로 입고 오세요. 사투리도 되도록 줄이시고요. 정자는 말없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뭐 부끄럽나? 선우는 난처하게 웃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요. 사돈댁이 격식을 많이 보는 집이라서요. 격식이 사람보다 먼저냐? 정자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선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시선을 피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속 끓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선우는 결국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조금만 맞춰주시면 다 편합니다. 그 말에 정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결혼식에 오지 않기를 바라는지도 몰랐습니다. 오더라도 눈에 띄지 않기를 바라는지도 몰랐습니다. 정자는 그날 밤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방 한쪽에는 결혼식에 입고 갈 검은색 정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몇 년 전 동네 잔치집에 갈 때 한 번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정자는 손으로 옷깃을 만졌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했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깊게 팬 주름, 굽은 어깨, 거칠어진 손, 평생 숨기지 않고 살아온 흔적들이었습니다. 정자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민혁이는 부끄러워하지 않겠지.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부산역은 아직 어둠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정자는 새벽 4시도 되기 전에 집을 나섰습니다. 바닷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검은 코트 안쪽으로 찬 공기가 스며들었지만 정자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자기와 흰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보자기 안에는 직접 만든 반찬이 들어 있었습니다. 멸치볶음과 장조림이었습니다. 민혁이 어릴 때 좋아하던 반찬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이런 맘 못 먹는다며 늘 많이 싸달라고 했었지요. 정자는 기차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부산 바다가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정자는 가만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애써 좋은 생각만 하려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손주 장가가는 날이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9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정자는 미리 적어둔 종이를 몇 번이나 꺼내보며 지하철을 갈아탔습니다. 강남의 높은 건물들이 창밖으로 지나갔습니다. 유리처럼 반짝이는 빌딩들 사이에서 정자는 자신이 아주 작아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호텔 앞에 도착했을 때 정자는 한동안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입구에는 꽃장식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검은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에는 외제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정자는 코트 단추를 다시 잠갔습니다. 그리고 거울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머리는 새벽에 정성껏 빗어 올렸고 검은 정장은 어젯밤 다림질까지 했습니다. 낡은 옷이었지만 최대한 단정하게 입고 왔습니다. 구두도 광을 냈습니다. 정자는 작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민혁이 좋은 날인데 웃어야지. 그렇게 중얼거리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호텔 로비는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했습니다. 샹들리에 불빛이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어 반짝였고 사람들은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향수 냄새와 꽃 냄새가 뒤섞여 공기까지 낯설었습니다. 정자는 접수대 근처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때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혹시 어느 쪽 가객이세요? 정자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신랑 할머니입니다.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직원은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다른 직원 한 명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르신은 잠시 로비에서 대기 부탁드립니다. 정자는 처음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 안쪽 좌석 정리가 아직 안 돼서요.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식장이 바쁘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로비 구석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젊은 여자들은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웃었고 남자들은 넥타이를 고쳐 매며 명함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신만 계속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아무도 정자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정자는 다시 한번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저 이제 들어가도 될까요? 직원은 난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 더 기다려주시면. 그 순간이었습니다. 멀리서 아들 선우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선우는 정자를 발견하자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마치 여기 있을 줄 몰랐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벌써 오셨어요? 정자는 애써 웃었습니다. 길 헤맬까봐 일찍 왔다. 선우는 주변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정자를 로비 한쪽 구석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선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다급했습니다. 왜 아직 여기 계세요? 정자는 어이가 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나보고 기다리라던데. 선우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이마를 손으로 문질렀습니다. 어머니, 그냥 식 끝나고 민혁이 얼굴만 보고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자는 선우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뭐라카노? 선우는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사돈댁에서 좀 불편해합니다. 내가 뭐가 불편한데?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선우는 말을 고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입 밖으로 나오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좀 시골티가 나잖아요. 정자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가슴 깊은 곳을 그대로 찔렀습니다. 평생 손주 키우며 살아온 세월이, 국밥 냄새, 뺀 앞치마와 갈라진 손이 지금 이 순간에는 창피한 과거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자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선우는 초조한 얼굴로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자리입니다. 사돈댁 친척들도 다 오고 회사 사람들도 옵니다. 괜히 어머니 때문에 분위기 어두워지면 내가 니한테 그런 존재였나? 정자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습니다. 선우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런 뜻 아닙니다. 그럼 무슨 뜻이고? 선우는 끝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유진 어머니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우는 흠칫 놀라며 정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오늘만 조용히 좀 해주이소. 정자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흰 봉투가 구겨졌습니다. 그 안에는 평생 모은 축의금과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민혁이 장가 잘 가거라. 어젯밤 떨리는 손으로 몇 번이나 다시 쓴 편지였습니다. 정자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로비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웨딩홀 문이 열릴 때마다 환한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정자만 그 바깥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정자는 문득 오래전 겨울밤이 떠올랐습니다. 열이 펄펄 나는 어린 민혁을 등에 업고 눈길을 뛰던 날이었습니다. 병원비가 없어 주머니 속 동전을 세던 기억도 떠올랐습니다.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새벽 시장 일을 더 나갔던 날들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힘들어도 서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자신이 가족에게 지워지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자는 천천히 웨딩홀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문 안에서는 손주의 결혼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로비 의자 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져 있었지만 손끝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앞에는 사람들이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누군가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고 누군가는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자에게는 그 모든 풍경이 흐릿하게만 보였습니다. 가슴 안쪽이 이상하게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정자는 천천히 흰 봉투를 쓰다듬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축의금과 함께 짧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몇 번이나 고쳐 쓴 편지였습니다. 민혁아, 사람 귀한 줄 아는 남편이 되어라. 그 한 줄을 쓰는데도 눈물이 자꾸 떨어져 종이가 젖었습니다. 정자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달래듯 중얼거렸습니다. 됐다, 얼굴만 보고 가면 돼. 그때였습니다. 웨딩홀 문이 열리더니 턱시도를 입은 민혁이 급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넥타이도 약간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자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혁은 로비 구석 의자에 홀로 앉아 있는 할머니를 보더니 그대로 걸음을 멈췄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정자는 애써 웃으려 했습니다. 아니 바쁘다 해서 기다리고 있었지. 민혁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하객들은 이미 거의 다 입장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할머니만 로비에 남아 있었습니다. 민혁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누가 여기 계시라고 했어요? 정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괜히 결혼식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별거 아니다. 자리 없다고 해서. 그 순간 민혁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리 없다고요?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정자는 얼른 손을 내저었습니다. 됐다. 나는 괜찮다. 하지만 민혁은 이미 눈치를 챈 듯 했습니다. 그는 그대로 고개를 돌려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하객들과 이야기하던 아버지 선우를 발견했습니다. 민혁은 곧장 선우에게 걸어갔습니다. 아버지. 선우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왜? 시작해야지. 할머니 왜 밖에 계세요? 선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누가 밖에 계시라고 했냐고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우는 당황한 얼굴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야, 지금 사람들 많다. 대답하세요. 민혁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정자는 처음 보는 손주의 표정에 숨이 막혔습니다. 선우는 결국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돈댁에서 불편해하니까 그렇지.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빛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야, 괜히 일을 크게 만들지 마라. 할머니가 왜 불편한데요? 선우는 결국 참지 못하고 말해버렸습니다. 시골 국밥집 할머니가 호텔 결혼식에서 너무 튀잖아. 그 말이 로비에 그대로 울렸습니다. 정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가슴 한가운데를 세게 내려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놀란 사람은 민혁이었습니다. 민혁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손등에는 핏줄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누구 손에서 컸는지 잊었어요? 선우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야, 지금은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잖아. 제가 초등학교 때 열나서 쓰러졌을 때 누가 없고 병원 뛰어갔는데요. 민혁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대학교 등록금 없어서 군대부터 가려 했을 때 적금 깨서 보내준 사람 누구였는데요. 주변 하객들의 시선이 모두 이쪽으로 향했습니다. 웨딩홀 직원들도 움직이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선우는 당황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민혁아, 체면 좀 생각해라. 그 말을 들은 순간 민혁이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체면이요? 그리고 천천히 할머니 쪽을 바라봤습니다. 정자는 여전히 의자 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 남의 결혼식 온 사람처럼 구석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민혁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할머니 없었으면 저 여기까지 못 왔어요.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먹은 밥도, 제가 배운 공부도, 제가 입은 옷도 다 할머니가 해준 거예요. 선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유진이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걸어왔습니다. 아까부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유진 역시 굳은 얼굴로 정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민혁은 천천히 할머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무릎을 굽혔습니다. 할머니. 정자는 놀라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민혁은 떨리는 손으로 정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을 업어주던 그 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뭐가 미안하노? 제가 너무 늦게 알았어요. 민혁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대리석 바닥 위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성공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걸 잊고 있었어요. 로비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는 민망한 표정을 지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손을 꼭 잡은 채 웨딩홀 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민혁아. 선우가 다급하게 불렀지만 민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웨딩홀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수백 개 조명이 동시에 쏟아졌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한순간에 두 사람에게 모였습니다. 민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일 앞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정자는 당황해 손을 빼려 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괜찮다. 하지만 민혁은 더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 자리는 원래 거기였어요. 그 말에 정자는 끝내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평생 참고 살아온 눈물이었습니다. 가난해도 참았고, 외로워도 참았고, 억울해도 참았습니다. 그런데 손주의 그 한마디에 마음속에 쌓여있던 세월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혁은 천천히 할머니를 맨 앞자리로 안내했습니다. 결혼식은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늦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웅성거렸습니다. 신랑이 식 도중 할머니 손을 잡고 입장시켰다는 이야기가 하객들 사이에서 계속 오갔습니다. 누군가는 민망하다는 표정을 지었고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정자는 그런 시선들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저 멍한 마음으로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을 뿐입니다. 결혼식 내내 정자는 거의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축가가 흘러나올 때도, 사회자가 웃긴 말을 할 때도 정자는 자꾸만 자신의 손만 내려다보았습니다. 주름지고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국밥 그릇을 수십 년 들며 변해버린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을 손주가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사진 촬영이 끝난 뒤 하객들은 하나둘씩 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화려했던 웨딩홀은 조금씩 조용해졌습니다. 직원들은 꽃장식을 정리했고 바닥에 떨어진 꽃잎들을 쓸어 담았습니다. 정자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겠구나. 괜히 오래 있으면 민혁이 불편할까 싶었습니다. 서울 사람들 사이에 자신만 혼자 동떨어진 느낌도 들었습니다. 정자는 코트 단추를 잠그며 천천히 출구 쪽으로 걸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민혁이었습니다. 턱시도를 입은 채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유진도 웨딩드레스 자락을 붙잡고 함께 따라왔습니다. 민혁은 정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어디 가세요? 정자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부산 내려가야지. 늦으면 기차 없다. 오늘은 못 가세요. 됐다. 니도 피곤할 텐데. 민혁은 말없이 정자의 손에 들린 보자기를 바라봤습니다. 보자기 안에는 아침에 싸온 반찬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결국 누구에게도 건네지 못한 채였습니다. 민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할머니 아까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정자는 잠시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결혼식 망칠까봐 그랬지. 그 말에 민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너무 못났습니다. 아이다. 정자는 천천히 손자의 어깨를 쓸어내렸습니다. 사람 살다 보면 흔들릴 때도 있는 기다. 그 순간 옆에 서 있던 유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정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유진은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금방이라도 울 것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잘 보이고 싶었습니다. 부모님 기대도 있었고 결혼식 망치면 안 된다는 생각만 했어요. 말끝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아까 민혁 씨 이야기 듣는데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정자는 한참 동안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부산 국밥집에 왔던 날의 어색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낡은 가게를 둘러보며 당황하던 모습도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유진 얼굴에는 그때와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자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람은 다 실수하고 산다. 유진의 눈에 금세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밤 민혁은 끝내 정자를 부산으로 내려보내지 않았습니다. 호텔 근처 작은 한정식 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결혼식 뒤풀이 대신 세 사람만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식당 창밖에는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술잔도 들지 못한 채 계속 정자 눈치만 봤습니다. 그러다 문득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직도 저 미우세요? 정자는 피식 웃었습니다. 부모가 자식 미워하나? 저 손주인데요. 내한테는 자식이나 마찬가지지. 그 말에 민혁은 결국 웃다가 울고 말았습니다. 한참 뒤 정자는 가방 안에서 흰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라. 민혁은 얼른 손사래를 쳤습니다. 할머니, 됐어요. 받아라. 내가 너 장가갈 때 주려고 모아둔 기다. 민혁은 봉투를 받아들고 한동안 열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봉투 안에는 축의금과 함께 작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혁아, 사람 귀한 줄 아는 남편이 되어라. 없는 사람 창피해하지 말고 받은 은혜 잊지 말거라. 할미는 그거면 됐다. 민혁은 편지를 읽다가 결국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정자는 그런 손주를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국밥집 평상에서 잠들던 아이가 떠올랐습니다. 열이 나서 품에 안고 밤새 울던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어느새 어른이 되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이후 민혁은 정말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바빠서 못 내려간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꼭 부산에 내려왔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왔고 나중에는 유진도 함께 왔습니다. 유진은 처음엔 국밥집이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여기 두면 되나요? 거기 말고 옆에. 아, 네. 서툰 손놀림이었지만 진심은 보였습니다. 정자는 그런 유진을 보며 조금씩 마음이 풀렸습니다. 유진도 나쁜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남들의 시선을 너무 무서워했던 것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장사를 마친 뒤 세 사람은 가게 앞 평상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바다 냄새 섞인 바람이 골목 안으로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민혁은 오래된 국밥집 간판을 올려다보다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왜? 이 가게 이제 제가 지켜드릴게요. 정자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니는 서울 가서 살아야지. 그래도 이제는 제가 할머니 혼자 안 둘 겁니다. 정자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손주 하나만 바라보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편이 되어준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족은 화려한 호텔에서 체면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힘들 때 부끄러워하지 않고 끝까지 서로 손을 놓지 않는 사람,
그게 가족이었습니다.